안녕하세요. 세계 천년 코리아 천년 제10편 러시아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아주 점입가경입니다. 민간인까지 사살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식량 수출을 일부러 차단해서 전 세계적인 식량난을 초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후진국들에서 아사자들이 속출할 것 같습니다. 이 푸틴의 잔인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더욱 놀라운 것은 러시아 국민들의 태도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의 푸틴에 대한 지지율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에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이 그래프는 유리 레바다 분석센터가 조사한 러시아 국민들의 여론 추이를 보여주는데요. 푸틴에 대한 지지율은 2021년 12월 65%였는데 침략 이후에 5월에는 85%가 됐습니다. 무려 20%가 다 뛴 거예요. 러시아인의 절대 다수가 푸틴과 이 전쟁을 지지한다는 말이죠.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항목을 봐도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렇다,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48%였는데 전쟁 이후에 조사된 그 조사 말이죠. 거기서는 68%가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고통과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별로 개의치 않고 있다. 오히려 그것을 지지한다 이런 말인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이 제국주의적인 침략이 이 나라의 문화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사기관 자체가 어용이 아니냐,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하지만 유브첸코라고 하는 러시아 언론인의 글을 보면 이 문화나 민족성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결론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유브첸코는 미국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 즉 러시아가 싫어서 미국을 택한 자들이 왜 미국에 와서는 열렬히 푸틴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내면에 흐르는 노예 근성이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여기서 러시아 사람들이 서빌리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것은 저는 노예 근성이라고 해석을 했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러시아인들은 100년 전까지도 노예 사회 속에서 살았다. 대부분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그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근데 노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에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 강하면 존경하는 것이다. 근데 미국 내 러시아 출신자들이 푸틴을 지지하는 이유도 바로 그가 강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고 강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가 약해 보이기 시작하면 푸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브첸코의 분석이죠. 크세니아 키릴로바라고 하는 소련 출신 언론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와 죄책감이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에서 그 노예 근성이 푸틴에게 박수 보내는 현상을 만들어냈다. 키릴로바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강해 보여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푸틴은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공격을 계속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태도는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 당당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누려보지 못한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의 역사를 살펴보죠. 서기 1000년 우크라이나와 모스크바 일대의 땅은 슬라브인들이 자그마한 나라들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노브고로드 공국, 또 키예프 공국, 모스크바 공국 이런 것들이 그 중에 제일 컸죠. 근데 여기서 키예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말합니다. 이들의 나라는 이 지도에서 보듯이 볼가강 서쪽, 흑해 위쪽 부분에만 걸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 러시아, 즉 우랄 산맥 서쪽의 거대한 시베리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은 토속 신앙을 믿고 있었는데 서기 988년 키예프루스의 이 블라디미르 1세 왕이 그리스 정교회를 국교로 정합니다. 그리고 동방 정교회는 아직까지도 이 지역의 가장 보편적인 종교로 남아있죠. 1240년 이 지역은 몽골의 침략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1480년까지 240년 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지요. 그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 몽골 지배를 받았던 그것은 아직도 이 개인의 자유, 당당한 개인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낯설어요. 그리고 전체주의 정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몽골 지배의 영향이 매우 컸던 모양입니다. 1480년
몽골을 몰아낸 것은 모스크바 공국의 이반 3세였습니다. 이 그림은 이반 3세가 몽골의 칸에 편지를 찢어버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나라 모스크바 공국은 지배자인 몽골에 협력했던 일종의 배반자였는데요. 근데 몽골 덕분에 실크로드가 열려가지고 이 모스크바 공국이 부유해졌어요. 그리고 이 부를 기반으로 해서 이반 3세가 몽골에 맞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독립시켰죠. 그리고 이슬람에 의해서 함락된 로마 제국의 뒤를 잇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붕괴가 되잖아요. 1453년에. 그 뒤를 러시아가 잇는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타이틀을 짜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최초 로마 황제의 명칭 케사르라고 하는 것에 러시아식 발음이 바로 짜르인 겁니다. 라틴어로는 케사르, 영어로는 시저, 슬라브어로는 짜르, 다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들인 거죠. 1533년부터 84년까지 다스렸던 이반 4세는 보야르라고 불리는 귀족들을 제압을 하고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1482년 동쪽 땅 시베리아 땅 개척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650년 무렵에는 태평양에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시베리아를 다 차지를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조선 군사와의 전투도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다음 편 제11편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영토를 보유한 러시아 제국이 형성이 됐는데요. 권력의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가 거대한 제국이 되었지만 국민의 삶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곤궁했습니다. 국민의 40% 가까이가 농노였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도 지극히 낮았던 것이죠. 1682년부터 1721년까지 통치했던 피터 대제, 피오트르 대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앞서가는 유럽 나라들을 모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한 바로 그 사람인데요. 키가 213cm나 되는 키가 큰 사람이었는데 호기심이 많고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는 러시아를 근대화하기 위해서 유럽 각국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 서양의 기술들을 배우고 또 러시아에 도입을 했습니다. 심지어 네덜란드에서 가서는 이 조선소에 직접 취직을 해가지고 직접 일을 하면서 그 조선 기술을 배웠죠. 그래서 러시아에 조선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배를 만들어서 러시아 해군을 창립을 하게 되죠. 이 피오트르 대제는 모든 것을 서양식으로 바꾸라고 강요를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심지어 수염을 기른 자에게는 세금을 매겨가면서까지 서구식으로 바꾸라고 강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강제로 상투를 자른 단발령 했던 거 그것이 생각나네요. 이 러시아도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이 새로 지은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긴 이유도 바다를 통해서 유럽과 소통을 하겠다 이런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작 서유럽이 번영했던 그 핵심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개인의 자유와 왕권의 축소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 핵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술만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 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농노제는 오히려 더 강화됐던 거죠. 상트페테르부르크도 4만 명의 농노들을 동원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서유럽의 선진 기술들을 도입한 덕분에 경제는 그 기간 동안에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1762년부터 34년 동안 통치했던 예카테리나 대제는 문화로 꽃을 피웁니다. 러시아 여행을 가면 필수 코스가 이 에르미타지 박물관 아닙니까? 이것은 이 예카테리나 대제의 전용 미술관이었습니다. 예술과 문화를 중시한 덕분에 이 사람은 계몽군주라고 불렸지만 농노에 대한 탄압은 더욱더 강화되었죠. 이때 피터 대제 또 예카테리나 대제를 보면 이 조선의 세종 임금이 연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개혁들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노비들, 농노에 대한 탄압을 늘린 거예요. 엄마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다 라고 하는 이 노비 종모법을 도입을 해서 노비의 숫자를 급격하게 늘려놓은 사람이 바로 우리의 세종 임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나 세종이나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농노제는 러시아가 낙후되었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농노 해방을 1861년에 하거든요. 그 3년 전인 1858년에 통계 수치가 있는데요. 그 통계를 보면 인구의 36%가 농노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 나타나 있듯이 중심 지역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많은 지역, 농노의 비중이 60%를 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농노사회, 노예사회였던 겁니다. 영국 같은 데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민으로 풀려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러시아는 농노제, 노예제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노비가 많았던 조선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조선의 초기에는 노비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 1600년이 지난 그 다음부터는 이 노비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공명첩 판매 때문이었는데요. 나라에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일종의 명예직 공무원증, 이게 공명첩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양반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양반을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덕분에 노비 문제가 해결되어 갑니다. 역설적이게도 말이죠. 이 표는 대구 지역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729년에 노비가 14%, 양반이 26%였는데요. 1804년이 되면 노비가 1%로 줄어들어요.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양반은 무려 53%가 양반이 됩니다. 뭐 다 양반인 거예요. 이 족보책 보면 다 양반이라고 그러는 게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양반들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물론 모든 지역이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반도 코리아에서는 노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러시아는 1861년 농노 해방 직전까지도 그 비율이 40%에 육박을 했으니 사회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비옥한 데다가 뭐 광대한 평야인 것이죠. 거기다가 이 시베리아산 모피 수출 대금이 엄청났기 때문에 왕실은 부유하고 강력했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 패권 국가로 인정받기 시작한 계기는 1812년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부터입니다. 우리 이 나폴레옹 전쟁 이야기는 지난 영상 프랑스 편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유럽 최강의 나폴레옹 군대를 러시아가 괴멸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으로 인정받을 만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1853년부터 3년간 벌어졌던 이 크리미아 전쟁,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가 참패를 하거든요. 이 과정은 러시아의 위세가 허상이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이 전쟁을 원했던 장본인은 러시아입니다. 흑해를 통해서 발칸 반도로 진출하고 싶어 했었지요, 이 나라는. 근데 그래서 이 크림 반도를 장악해 나갔습니다. 이 지역의 원래 주인은 오스만 제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던 거죠. 오스만 제국 내에서 정교회 신도의 보호를 이유로 해서 오스만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자 이 러시아의 팽창을 두려워했던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 편에 가세를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형성이 돼요. 이 크림 전쟁은 산업혁명 이후에 발발했던 최초의 대규모 전쟁인데요.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무기가 좋아진 덕분에 사상자가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랬어요. 승자는 영국, 프랑스, 오스만의 연합국이었죠. 러시아는 참패를 했습니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이 흑해 연안에 대한 모든 권리를 빼앗겼고 지중해 진출도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졌던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알래스카 땅을 미국에 팔기도 했던 거죠. 이 전쟁은 러시아의 낙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농노로 구성된 제대로 훈련도 안 된 군대였어요. 숫자만 엄청나게 많아서 인해 전술을 펴는 군대였던 것이죠. 총도 영국, 프랑스의 것들보다 훨씬 구식 총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알렉산더 수로포프 장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총알은 멍청이, 칼이 더 쓸만한 놈. The bullet is a fool, the bayonet the fine chap. 영어로 번역하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러시아제 총은 총알 장전도 느리고 정확도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사회도 산업도 낙후된 나라, 그것이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앵거스 매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이 통계를 자주 씁니다만은 이 세코천년에서, 이 사람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1인당 GDP 추계를 했거든요. 이 국가별 1인당 소득 추정 자료를 보면 1870년 당시 영국은 3190달러였는데요. 러시아는 943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이 1인당 소득 수준으로 보면 러시아는 영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무려 1억 3천만 명에 달했기 때문에 강대국은 강대국이었던 거죠. 영국은 인구가 2천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크림 전쟁 패전 5년 후 1861년 러시아도
결국 농노 해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노들이 농촌에서 풀려난 덕분에 도시의 산업화도 진척이 되고요. 도시의 노동자 계급도 형성이 되어 가죠. 1800년대 말이 되면서 이 러시아의 도시 노동자가 3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주의 혁명의 전사가 되어갔던 것이죠. 산업은 낙후되었어도 문화적으로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그래서 푸시킨,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같은 문인들이 나왔고요. 또 음악적으로도 차이콥스키, 림스키, 코르사코프 같은 음악가들이 나왔죠. 또 이 무용, 볼쇼이 발레단은 또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들은 귀족 계급도 늘어난 도시 부르주아 계급을 고객으로 해서 활동을 했던 그런 결과였던 것이죠.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 중에 일부만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시장이 상당히 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상들까지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1917년 레닌이 주도했던 이 볼셰비키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터졌던 겁니다. 세코천년 제10편은 여기서 마칩니다. 제11편에서는 러시아와 코리아의 인연, 러일전쟁, 한일합병 이런 이야기들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